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주, 새로운 달, 그 다음에 새로운 분기와 새로운 반기가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기린분들의 계좌가 꼭 뜨거우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남은 6개월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꼭 수익으로 마무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공모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모주는 평균 10,000원 정도의 수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초가 매도밖에 거의 하지 않는데 대부분 10,000원 정도의 수익은 거두는 것 같고요. 물론 더 높이 주는 그 공모주도 있긴 한데 하지만 또 가끔 우리가 못 받는 공모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략 한 개당 10,000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7월 달에 몇 개의 공모주가 있는가? 무려 9개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상 수익은 9만 원이 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와중에 대여급들이 있죠. 내일부터 시작하는 시프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 가져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프트업은 공모가가 6만 원이 상단, 그리고 이제 월 말에 오는 산일전기라는 기업도 공모가 상단이 3만 원으로 이러한 대여급이 높은 공모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족 계좌까지 다 청약을 했을 시 10만 원 정도 넘는 그 정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죠. 이번에도 그런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번 달은 공모주로 기름들이 한 20만 원 넘게 챙겨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봐야겠죠. 내일 청약을 시작하는 시프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까지 정확하게 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가 먼저 떴더라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도록 하고 더 정확한 정보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혜주 경쟁률이 어땠나? 223대 1로 대우급 치고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경쟁률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모가는 상단 6만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로 계산한 최소 청약 금액은 30만 원이 된다고 하고 시총은 약 3.5조 원. 그리고 청약은 한국이랑 NH 신한인데 한국 아니면 NH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죠. 또한 국내 기관 투자자의 의무 확약 비율은 25%라고 하니까 이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내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일단 이 정도 데이터면 충분히 청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 기릿은 가족 계좌 싹 다 써서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야, 요 녀석을 다시 봅니다. 여름은 역시 다이어트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이 화려한 52주 신고가 귀환을 했고,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겉토양 한번 터트리고 3일 연속 쭉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역시 겉토양은 신이네요. 그리고 펩트론은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올타임 하이, 역사적 신고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펩트론 적자 기업입니다. 매출액은 작년 기준 33억밖에 안 되고요. 적자는 무려 159억으로 아직까지 좀 많이 답답한 기업이다라고도 충분히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시가총액은 무려 1.2조나 되니 누군가는 미쳤다라고 할 만한 주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인벤티지랩은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비만 치료제가 화끈한 모습을 나타냈고 올 하반기는 비만 치료제가 우리의 수익을 책임져 줄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만약 관련 이야기 조금 더 봐야겠죠.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뜨거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두 개 기업 말고도 다른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 봤더니 일단 비만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이 친구의 특허가 곧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싹센다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연내에 세 곳에서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펩진 이거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도 오늘 또 많이 오른 친구죠. 이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들도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투약 횟수를 대폭 줄인 암젠도 올 하반기 중 이상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한미약품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만 치료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가득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하반기에 우리의 수익을 진짜로 책임져 줄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기업입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동박 관련주죠. 그런데 이 친구가 52주 신고가를 내서 감격스럽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2차전지가 물론 좋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엔비디아 때문에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박 관련주인 솔루스 첨단 소재가 왜 올랐나? 바로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에 동박을 공급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시장에 나왔고, 사실 뭐 2024년 주식시장 하면은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엔비디아가 묻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국내 기업 중 첫 양산이라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실적은 어떤가? 올해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상으로 봤을 때 흑전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다만 내년 흑자 전환에 성공해도 84 정도로 좀 높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증권사들의 목표가 평균을 보면은 22,500원으로, 이 또한 지금 주가랑 사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되지 않나요? 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목표가 따라가는 건 아니겠죠. 목표가를 한없이 높이 잡아도 거기까지 못 가는 기업들이 수두룩빽빽하고, 목표가를 잡아놨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뚫고 올라가면서 목표가를 오히려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저가 기업도 봐야겠죠. 사실 이제는 기업의 가치를 떠나 대선 관련주로만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데, 이 친구가 대선이 좀 한참 남아서인진 모르겠지만 52주 신저가를 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다만 저 기릿은 이런 주식을 좋아합니다. 이 주식뿐만 아니라 대선 때만 되는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관련된 주식이 쭉쭉 하락하고 거래량 또 아예 없다면은, 그리고 또 그때 마침 대선이 지금 끝나자마자가 아니라 대선이 이제 한 2, 3년 정도 남은, 그러니까 분명한 1년, 2년 안에 이제 관련 소식이 나올 법한 그런 주식들이 있죠. 그런 주식을 보고 한 1년 반 정도 농사를 지어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왼쪽에 월봉이거든요. 한번 이걸 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언젠가? 바로 22년 3월입니다. 이때 주가 막 쭉 올라갔을 때 있죠. 이때인데요. 그런데 그때 한 1년 6개월 전 20년 6월, 그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당시에 안랩을 샀다면은 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았다면 4배나 먹을 수 있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적당한 때 사서 한 6만원에서 7만원대 사서 그냥 10만원 넘어갔을 때 팔았어도 한 50%, 60%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농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땠나? 19대 대통령 선거는 17년 5월입니다. 바로 이때죠. 이때 급등했을 때, 딱 대선 때만 되면은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때도 한 2년 전쯤 15년 그때쯤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은 고점까지 3배나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설령 그렇게 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한 5, 6만원대 사서 10만원대만 팔았어도 2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뭐 같은 시각으로, 물론 좀 그 기다림이 좀 길긴 할 겁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안내뿐만 아니라 어떤 대선주자 관련주는 혹시나 그 대선주자의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낙선이 100% 확신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 생명이 끝이 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주식은 당연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은 조금은 예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봤을 때 정치인들은 웬만해서는 안 죽더라고요. 항상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 주자,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대선 관련주는 진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서 이제 막 뉴스에서 뭐 대선 주자가 어떻고 지지율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 그때 팔고 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가 쏘아 올린 공이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EU에서는 향후 10년간 적어도 700조 원 이상을 국방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당연하겠죠. 우크라 전쟁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례 없는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
격렬한 전쟁이 유럽 대륙에 다시 돌아왔다. 요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돈인데요. 무려 700조를 누가 어떻게 낼 건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며 각 나라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를까라고 고민을 해봐도 우리가 당연하게도 사실 뭐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 쪽 그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까운 나라들은 어떻게든 뭐 돈을 내든 뭘 해서든 이렇게 국방력을 키우고 싶어 할 텐데 하지만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700조를 뭐 인구 비례로 할 건지 GDP 비례로 할 건지 등등 간단하게 생각해도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EU 내에서도 말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기릿은 보통 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랭킹 순으로 먼저 보는 편입니다. 다들 그러시겠죠? 물론 하루 종일 뉴스를 보다 보니 웬만해서는 모든 소식을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가끔 발행 시간을 하다 보면은 뜨거운 뉴스만 다루다 보니 다양함이 부족하다 이러한 생각도 조금씩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저 길이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냥 내가 뜨거운 뉴스만 다룰 게 아니라 예전에 유망했던 아니면 앞으로 유망할 그러한 섹터를 검색해서 뉴스를 찾아서 기르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걸 들으시는 기르분들은 뭔 소리야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나름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에 좀 뜨거웠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은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 사실 뭐 랭킹 뉴스 이런 거 들어가면은 아예 관심도 없는 한 10페이지쯤 넘어가야 나올 법한 그러한 섹터도 한두 개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적다 보니까 메타버스 적을 자리가 없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인기몰이를 못하고 있는 메타버스.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가장 잘 쓰고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팬덤 문화라고 하는데요. 최근 SKT 이프랜드는 K-팝 호텔이라는 메타버스 호텔을 오픈했고 여기에 첫 입주자는 바로 에스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덕질을 하는 팬들이 존재한다고 하며 앞으로 VR까지만 잘 붙기만 한다면은 분명 눈앞에서 내 뮤즈를 볼 수 있다는 점은 큰 매력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 뉴진스의 콘서트에 가고 싶은데 돈 때문에도 그렇고 뭐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못 가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 바로 앞 1열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VR 서비스가 나온다면은 야, 이거는 못 참죠. 충분히 돈 내고도 다들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장은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또한 2024 메타버스 엑스포가 지난주에 폐막했는데 여기서도 엔터, 의료, 교육 등에서 다양한 활용법이 공개되며 분위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관련주가 언제 움직일까? 일단은 금리가 좀 내려야겠죠. 시장에 돈이 넘쳐나야 이쪽으로도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분명 기회가 있는 섹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수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는 영향을 크게 주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올 미래라는 거는 변함이 없겠죠. 월마트 캐나다 법인에서 북미 최초로 수소 트럭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 수소 트럭을 썼나, 현대차 거 썼나 하고 봤더니 바로 니콜라의 수소 트럭이라고 하며 한 번 충전하면 800km나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와중에 현대차는 뭐 하나 봤더니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벌써 4만 대를 돌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소차는 넥소라는 차량이 있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수소버스, 수소트럭도 출시한 바 있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넥소 후속 버전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수소차에 대해서 걱정은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한 2, 3년 전에 수소를 공부했을 때 야, 이거 전기차는 중대한 단점이 있다. 바로 충전 시간이 길다는 거. 그런데 수소는 그냥 기름처럼 넣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냐 이러한 얘기를 분명 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전기차 충전 속도도 매우 빨라서 사실 수소차가 뭐 당분간 설 자리가 있을까 이러한 얘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7월 초부터 새로운 주도주가 생기는 걸까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소식이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주도권을 뺏겼지만 CXL만큼은 시장을 선도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CXL이 뭔가 CPU와 GPU, SoC 등 서로 다른 장치를 빠르게 연결하는 기술인데 물론 속도적인 측면만 보자면 HBM보다는 아래라고 하지만
확장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해 충분히 여기에 신경을 쏟을 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CXL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HBM 크게 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CXL은 절대 안 밀린다, 이러한 다짐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일단 앞으로 있을 소식은 빵빵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CXL 2.0을 지원하는 인텔 CPU가 출시되면은 본격적으로 해당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며, 그리고 향후 CXL은 D램 시장의 70에서 80%를 차지할 것, 이러한 전망까지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CXL 관련주가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 겉터양까지 확실하게 터뜨렸는데, 과연 하반기 주도주의 첫 출발을 오늘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잠시 오르고 말 건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전망. 현대차와 기아가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합산 매출은 71조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7조를 넘길 것이라고 하네요. 자, 현대차만 보자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3%가 증가할 것이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분기 영업이익이 4조를 넘기는 것은 작년 2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한편 기아는 2분기 매출, 영업이익 둘 다 증가를 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뭔가? 미국 내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고 합니다. 신차 사이클에 또다시 진입하며 중국 전기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북미와 인도, 그리고 내수, 여기서 실적이 쭉쭉 성장한다고 하네요. 자, 왼쪽에 보면 현대차 주봉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오르고 있죠.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해서 네이버 주가가 좀 오를까 했지만, 그런데 네이버는 오늘 52주 최저가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상장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현재 웹툰 엔터의 시총은 약 4조 원으로 네이버의 지분 가치를 보면 한 2.5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까지 네이버의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웹툰 사업 부분의 가치를 5조 원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까봤더니 5조는 무슨 2.5조밖에 안 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낮은 걸 확인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번 상장이 기대감은커녕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라인 리스크도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인 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2차 행정지도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분 매각에 관한 내용은 제외가 되었다고 하지만 네이버가 수행 중인 연간 1천억 규모 인프라 매출은 사라질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러한 소식이 나오며 오늘 또 네이버는 2%나 하락합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가스가 원가 이하로 공급되며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현재 1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소폭 인상, 이거를 검토했지만 물가 영향을 고려해 일단은 보류를 외쳤다고 하네요. 하지만 언제든 인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스요금은 통상 원료비 등을 정산해서 홀수달 1일에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이 심각한 상태인 만큼 9월이 되기 전에도 인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총선 1차 투표 극우 승리. 프랑스의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예상했던 대로 극우 정당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1차 투표에서는 577곳 중 81명의 당선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40명이 극우 정당인 RN 진영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2차 투표에서는 RN 다수당 결성을 받기 위해서 후보들끼리 표를 몰아주고 사퇴하는 상황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번 총선에서 RN이 만약에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은 프랑스는 27년 만에 대통령과 총리의 당이 다른 동거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 친환경은 힘들겠다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전쟁으로 이제 지친 걸까요? 그리고 더 이상 이거를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 끝까지 우린 싸울 거다, 이렇게 말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해 내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 전쟁을 통해 점령한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평화협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당연히 우크라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몇 달 내 열릴 두 번째 우크라 평화회담에서 논의할 세부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 그리고 재건 관련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